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등 강력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공포에 증시가 요동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 13%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올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대구 경북 지역에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우려했던 4월 6일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대학 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민 230여 명이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해 귀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추천한 비례대표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황 대표는 자체 비례대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꼼수정당이라며 정의당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제로 금리를 발표하고 주요국들이 전례 없는 돈 풀기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걸까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전격 금리 인하 조치 등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또 요동을 치며 롤러코스터를 탔고 원화값은 급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3,000포인트 가까이 대폭락했습니다. 먼저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4% 넘게 급락하면서 1640선까지 내줬습니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한때 반등하면서 17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2.47% 하락한 167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달리 외국인이 돌아온 코스닥은 온종일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2.03% 오른 5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속절없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12%대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4에서 5%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조치를 쏟아냈지만 코로나19 공포 충격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공포심리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에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값은 17원 오전 하락한 달러당 1243원 오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값이 1240원대까지 떨어진 건 10년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증시가 계속 폭락할 경우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락 등락폭을 축소하는 등의 비상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말 경제 충격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러 면에서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정부나 기업, 금융권 모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고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해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주가가 급격히 빠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운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 모두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는 판단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 시스템 및 외환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우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모기지론 부실 여파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며 촉발됐지만 이번 사태는 질병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진단입니다. 과거 금융부문 위기가 실물 경제를 타격하면서 유동성 공급 대책이 약발이 먹혔다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해법이 쉽지 않은 겁니다. 경제 환경도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2008년 당시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대에 이르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위기의 한 복판에서 5% 성장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 3%대 성장률을 기록하던 2008년엔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내리며 완충 역할을 했지만 현재로선 더 인하할 여지도 작아졌습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처하는 데 분명히 뚜렷한 한계가 있고요. 다만 2008년과 달리 금융 시스템 자체는 비교적 견고한 만큼 전문가들은 질병만 잦아든다면 경제가 회복할 여지는 과거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비상경제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건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게 청와대 인식입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노란 면 마스크를 쓰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소비와 생산활동까지 마비되는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모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중대본이라며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2차 추경은 물론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년간 145회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표현을 14차례나 언급한 문 대통령은 내일 경제주체 간담회에 이어 모레 비상경제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 대통령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은 오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제출하고 12일 만에 합의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일 궁금한 게 오늘 본회의에서 과연 처리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야가 코로나 추경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여야 예결위관사는 어제 오늘 연쇄회동을 하며 논의를 거듭했는데 6조 원가량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는 야당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합의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진통 끝에 오후 2시 반쯤 여야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시트 작업, 그러니까 예산 명세서를 만드는 실무 작업을 하는 중이고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잠시 후인 밤 10시 예결위를 열어 의결하고 곧바로 밤 11시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통과 가능성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규모는 11조 7천억 원 그대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추경의 총액은 정부안 그대로인데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야는 우선 3조 원가량을 감액했는데요. 코로나19와 큰 관련이 없는 예산과 정부가 예초 세수 계산을 잘못한 부분을 깎은 겁니다. 그리고 줄어든 액수 그대로 다른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1조 원은 대구 경북에 추가 편성했고 약 2조 원은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별 지원 사업과 별개로 대구 경북을 특정해 모두 1조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내놓은 부양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경고음만 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주요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금리를 내려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했었던 방식입니다. 네네. 당시 미국 주택시장 거품으로 금융사의 부실이 확산이 됐고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때는 이 방법이 먹혔는데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기업,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상황에서는 돈이 풀린다고 이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어서 투자나 소비가 더 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금리 말고 정부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부 재정 정책이 힘을 발휘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미 2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우선 통과된 추경이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곳에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쓰임새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선별에 걸리는 절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언론의 저자로 유명한 맨큐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전 국민에게 $1,000, 1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방식에는 부정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 있고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힘들게 내려놓은 집값만 자극하는 게 되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자산 시장 가운데 부동산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도 여전히 촘촘한 상황이고요. 물론 코로나19 위기가 잦아든다면 이 같은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값이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그랬었죠. 지금은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서 보유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현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 언제까지 갈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자국 코로나 사태가 올 여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7, 8월. 일단 들어보시죠. I think August, could be July, could be longer than that, but I've asked that question many times. 네, 이탈리아 등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 사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잡혀도 경제 파장은 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머리를 지금 자르지 못해서 좀 긴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머리를 자르러 가서 2번 자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실한 대기업이나 제조업은 잘 버텼다가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외식, 숙박,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이 최고의 경제 대책이 됐지만 방역과 함께 각국의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경제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확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또한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발표했죠. 터키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슬람 종교 행사마저 금지시켰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최고의 명소 에펠탑 광장에 을씨년스러운 적막감만 흐릅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식료품점과 주유소만이 사재기에 나선 시민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룹니다.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프랑스에서 결국 15일간의 이동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외출이 처벌 대상입니다. Il faut rester chez vous et limiter les contacts. Nous sommes en guerre sanitaire certes.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은 프랑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영화관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장소 운영을 금지했고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모스크 집단 기도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각국이 국경 통제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30일간 외국인의 EU 여행 금지를 제한했습니다. We informed today our G7 partners that we propose to introduce a temporary restriction on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ropean Union. EU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여행 제한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고 이젠 자리가 없어 묘지까지 폐쇄된 이탈리아. 이탈리아 교민들이 특별기로 귀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직항표는 이미 끊겨 프랑스나 독일을 경유해야 하는데 이것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교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준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탈리아 교민 5천여 명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데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7.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직항은 현재 끊긴 상태로 한국으로 가려면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 하는데 언제 하늘길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만 있어라라는 겁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그 나라의 발표가 있어서 묶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와 밀라노 소재 한인회는 한국행을 원하는 교민 수요 조사에 나섰는데 230여 명 정도가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200명 이상이면 특별기를 띄울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항공편 가격은 왕복 2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이나 22일쯤 이탈리아 교민을 위한 특별기가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상황도 심각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700만 명이 거주하는 북부 루손섬 전체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루손섬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한국 교민들이 대거 탈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도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젠 또다시 외국발 코로나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정부는 모레 0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합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 해외에서 유입될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온 확진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아시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주 사이에는 유럽에서 감염돼 들어온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5명인데 이 중 유럽에서 온 사람이 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왔던 확진자들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다시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이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 19일부터 그동안 중국, 이란 등 일부 국가에만 적용됐던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세 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별 검역 신고서를 써서 이상이 없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 실험에 들어갔는데 상용화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과 술집 등의 밤 시간대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말라는 자택 대피 명령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쇼핑 등을 피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립보건원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약품을 첫 시험 참가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verybody's feeling so helpless right now, and I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that I could do to help, and I'm excited to be here. 의료진은 해당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돼 대중을 상대로 실제 접종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동물 실험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임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잠시 뒤 9시부터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도쿄올림픽 대책을 논의합니다. 7월 정상 개최냐, 가을로 연기냐, 내년 또는 2년 뒤 개최냐 예측이 무성한데 아베 일본 총리는 정상 개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회의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와 세계 각국의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의 화상 연결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 수장을 맡은 조정원 총재가 참가합니다. 회의 주제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명목상 의제는 가파르게 퍼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상황 점검과 도쿄올림픽 종목별 출전권 배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별 예선을 떠나 도쿄올림픽 본대회 개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IOC도 늘 그 경기에서도 선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어떤 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하리라고 보고. 오늘 종목별 책임자에 이어 내일은 각국 IOC 선수위원들의 화상회의가 이어지는데 유승민 위원이 참가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도쿄올림픽에 대한 IOC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도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7의 지지를 얻었다며 7월 개최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예선은 멈췄고 미국 등 일부 국가 선수들은 훈련장이 폐쇄돼 연습도 할 수 없는 상황. 축제의 올림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 고민은 깊어지고 고를 길은 아직 여럿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연기되면서 우려했던 4월 개학이 현실화됐죠. 1, 2차 개학 연기 때 여름, 겨울 방학을 줄인 교육부. 이번엔 법정 수업 일수를 줄이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당초 다음 주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개학일은 다음 달인 4월 6일로 미뤄졌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개학 시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세 차례 개학 연기로 학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선 1, 2차 휴업 명령 때 줄어든 수업 일수를 여름, 겨울방학을 줄이는 것으로 대체한 데 이어 이번에 연기된 2주 수업일 기준 열흘을 수업 일수에서 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밖에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학교 내 방역물품 비축과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개학이 5주나 연기됐으니 대입 일정도, 그러니까 수능도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치러져야 할 중간고사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그럼 수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꼬이거든요.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또 미뤄지며 가장 난감한 것은 고3 수험생들입니다. 수능 전에 약점 보강할 시간이 없어질까 봐 걱정돼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9월 원서 접수에 맞춰 자기소개서 등을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밀리며 수시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현재 수능 진도도 안 끝내진 상황이죠. 그리고 수업 일수, 수업 결손이 생긴 상황이죠. 그만큼 재수생들에 비해서 수능 준비는 불리할 수 있다. 아예 수능 일정도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4월 6일보다 개학이 더 미뤄지면 수능 연기도 수순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학습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어도 이 대학 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거의 매일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 개학이 더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올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 연기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학을 또 미뤘지만 학원과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의 학원 교습소 중 76%가 문을 열었고 강남 서초에서는 83%가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커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는 학원과 휴원하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확진자는 352명입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들에게 옮기는 집단 감염이 시작될까 두려운 거죠. 오늘 0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선 4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와 경북보다 많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만 6명이 숨지면서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지만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우호적입니다. 방역 당국과 국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코로나19 연구에 세계보건기구가 전문가 2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혜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소독하겠다면서 입안에 소금물을 뿌린 여성은 교회 목사의 아내였다고 하죠. 경기도는 도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수칙이 7개나 되니 사실상 예배 금지령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은혜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여성은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지난 8일도 같은 행동을 했지만 분무기는 한 번도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신도들이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출석하면서 의정부나 천안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이곳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오는 29일까지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교회 입장 전 증상 유무 체크와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집회 금지라고 설명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든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2차 행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 네, 신천지 대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 등 100여 명은 이곳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2차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10시간이 지난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는 신천지 측의 협조로 서버에 접속해 신도 명단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장비와 전문 분석관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에 보관된 신도 명단과 대구시가 앞서 자체 확보한 명단을 비교하면 좀 더 정확한 방역망 구축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발생은 줄고 있지만 이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의 확산자의 수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수백 명씩 발생했던 얼마 전과 비교하면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하루 동안 각각 3명씩 숨지는 등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모두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증 환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사망자가 더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중증 환자 치료와 오랜 격리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심리 치료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매일 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병원은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입니다.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결과 발표도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당연히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지난 5일 이곳 간병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간호조무사 등 3명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2번이나 역학조사를 하고도 해당 사실을 브리핑에서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전체 병동에 대한 집단 격리를 하고 있어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뒤늦은 역학조사 발표 의혹에 대해 시 측은 집단 감염 발생 병원이 30곳이 넘는데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전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결과 파악한 사실 중 일부 신도나 시설을 추적 중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건강 닥터 봉사자 85명 중에 4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추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방 4개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건물이거나 체육관을 운동장을 빌려서 따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재조사한 신천지교회 내부 컴퓨터 40여 대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마스크가 다 어디 갔길래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가 했더니 이런 데 있었습니다. 공항과 항만 창고들입니다. 수출길이 막히자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를 쌓아둔 건데 적발된 것만 무려 279만 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거예요? 네. 지난 3일 경기도 소재 한 항만 물류 창고. 수십 개가 쌓인 종이 상자를 열어보니 개별 포장된 마스크가 한가득입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과 인근 물류 창고의 사정은 더합니다. 지게차가 운반할 정도로 벽면을 채운 상자들과 비닐로 밀봉된 상자 안은 모두 마스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폭리를 노렸다는 의혹에 따라 전국 2천여 곳에 대한 경찰 합동 단속 결과 창고에 쌓여있던 마스크 279만 장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달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수출길이 막히자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비싸게 팔려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겁니다. 마스크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경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정확한 매점 매석 혐의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보한 마스크는 시중 또는 공적 판매처에 빠르게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마스크가 국제 우편 금지 물품이라 단 한 장도 해외로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낸 부모들입니다. 그 나라에선 치료받기 힘들죠. 여기선 마스크도 못 보내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각각 미국과 캐나다로 자녀들을 유학 보낸 50대 A씨.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려 했지만 불법이라는 안내를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절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적 마스크 제 거랑 남편 거랑 몇 개 얻은 거 하고 기능성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단 한 장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정부가 최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개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길도 막혔습니다. 당초 200만 원 이하 300개 이하는 발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개라도 보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전혀 못 보내. 여기 접수가 크게 써있잖아. 마스크 접수. 안내 이렇게 다시 들어와. 마스크.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268만 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마스크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요즘, 부산에서 장애인이 경찰서에 몰래 마스크를 두고 간 사연이 알려지며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오늘은 마스크 기부 행렬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지구대로 걸어오더니 벨을 누릅니다. 곧이어 경찰관이 나오자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더니 자리를 떠납니다. 이 남성이 서울 잠실지구대를 찾은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남성이 건네고 간 쇼핑백에는 마스크 52매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고생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마스크를 전달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구 거절을 했는데도 꼭 쓰시라면서 건네주셔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실지구대는 마스크를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이 안에는 마스크 100매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접한 행당이동 뇌병변 장애인의 기부에 감동받아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기부해 주신 그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온정이 담긴 손길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민생 치안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바빠진 곳, 바로 약국이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마스크로 인해 정작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약사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약국에는 하루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스크가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질문은 대부분 마스크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루에도 한 거의 100에서 200통 정도 이제 전화가 오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 상담하는데도 좀 차질이 생기고 이제 저도 목도 좀 아프고. 불편한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 약국마다 전화를 해서 마스크가 있냐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한 통신사가 여기에 착안해 마스크 판매 시간 등을 알려주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약국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판매 시간에는 긴 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엔 국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대기 번호를 받으면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기술이 모여 마스크 대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약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고 있죠. 각국 교민과 외교관이 철수하던 때
한국은 방역 물자와 새 총영사를 보냈던 걸 기억하는 우한시와 그곳 기업인들이 한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중국 한 항공사의 물류창고. 셔터를 올리니 마스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샤오미를 비롯해 중국 우한대 출신 기업인들이 마련한 마스크인데 코로나19 사태 초반 민관이 함께 우한을 적극 도왔던 한국을 위한 겁니다. 마스크 30만 장과 방호복 1000벌, 페이스 쉴드 10,000개가 이미 한국으로 향했고 이달 25일 마스크 30만 장이 추가로 적십자서를 통해 대구와 파주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한시 역시 한국에 마스크 6만 장을 보내겠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나 안후이성 등 다른 지방 정부가 방역용품을 보낸 적은 있지만 피해가 극심한 우한시가 외부 지원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어려울 때 민간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방역물품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이 악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그 성의가 지금 전달이 되는 게 아닌가. 각국 국민과 외교관이 철수하던 지난달 20일 방역물자를 싣고 신임 총영사가 우한에 부임한 점도 중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한은 현재 5만 명이 넘는 환자에다 사망자도 2,500명에 육박하지만 최근엔 신규 확진자 수가 1명에 그치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차에 탄 채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죠. 이제는 백화점과 도서관, 횟집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기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한 대가 백화점 1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백화점 직원이 건넨 상품만 받고 곧바로 떠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자 백화점 쇼핑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백화점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매장 내 방문하지 않고 차량 내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안도로에 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1km 넘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따라가 보니 회를 팔고 있습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횟집입니다. 사람 간 접촉을 피하고 값도 싸다 보니 준비된 물량은 금세 동났습니다. 작년 대비 10%도 출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식업계 분위기를 살릴 겸 소비 촉진. 장기간 휴관 중인 도서관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책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자동차 회사의 신차 발표회마저 바꿔놨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처음 선보이는 건데 소비자들도 딜러를 만나지 않고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방송국의 녹화 현장 같은 스튜디오입니다. 기아차가 이번에 내놓은 SUV 새 모델 차량을 두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차 발표회를 대규모 행사가 아닌 온라인 토크쇼로 진행한 겁니다. 온라인을 통한 런칭을 기획하였습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을 초청했던 몇 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세계적인 모터쇼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입차 업계도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주 새로웠습니다. 토크쇼 형식으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상세히 짚어줘서 고가의 상품인 만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던 자동차 구매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장 방문을 꺼리면서 업체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자 최근 출시된 르노 삼성의 소형 SUV 판매량의 4분의 1이 온라인을 통해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가 온라인 신차 발표와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에 들어서자 전 세계는 한국의 검사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데 놀란 건데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우리의 진단 키트를 사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수출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외교 채널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구매 요청이 왔고 생산 업체를 찾아 5만 1천여 개를 지난 주말에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의 배경에는 하루에 2만 건이나 소화하는 한국의 진단 검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s much lower than the numbers you see in both Italy and Iran. And one of the reasons health officials say here is because of the vast amount of testing, more than 외교 채널로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17개국, 방호품이나 보건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26개국이며 자체적으로 진단 키트 생산 업체와 접촉한 나라는 30여 개국에 달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긴급 수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가 늘어나갈 때 외교적인 신뢰를 보였던 국가였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확진자 수는 98명으로 이란과 사우디 등 인근 중동 국가에서 점차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쿠데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부 조율이 잘 안 된 걸까요?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꼽히는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대거 뒷순위로 밀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도 못하죠. 명시적으로는 다른 당이니까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안이 공개되면서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한국당 추천안에는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1번, 한선교 한국당 대표가 영입한 김혜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가 3번에 배치됐고 보수 유튜버 우원재 씨 등이 당선권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이종상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전주의 변호사 등 통합당 영입 인재들은 당선이 어려운 20번대 이후로 밀려났고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순번이 공개되면서 통합당 인재 영입을 주도한 염동열 의원은 영입 인재들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선 한 대표의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공병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합당 영입 인재라도 특혜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황교안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한 대표 역시 객관적인 심사에 따른 결과라며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어떻게든 결과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때 통합당이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황 대표는 한국당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사실 한국당이 20석 이상을 얻으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는 거죠. 한선교 한국당 대표가 독자 노선을 택할지 아니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순번을 조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당장 최고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만큼 한 대표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일부 지도부에서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의석수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고 또
또 다른 비례전담 의성정당을 만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답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공천 파동이 결국 한 대표가 황 대표 요구를 받아들여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한국당 내에 그 최고위에서 아직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내일 오전 10시 최고위를 열고 순번 조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영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와 이번 한국당 비례 공천 파동이 겹치며 황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선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탈당 뒤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씨를 전략 공천했는데 문 씨는 지역 기반도 없는 후보를 내세웠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정부시와 전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참당함과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씨를 겨냥한 듯 탈당 뒤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상황.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대표도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에 복당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문 씨와 홍 전 대표 모두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는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셀프 제명으로 당을 나갔다가 법원 판결로 민생당 소속이 된 옛 바른미래당 비례의원들은 사퇴부터 복귀까지 여정이 참 험난합니다. 반면 단독 교섭단체로 올라선 민생당은 호재를 만났습니다. 선거 보조금이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무려 60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동화 기자입니다. 셀프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민생당 소속으로 바뀐 옛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8명은 충격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8명의 비례의원은 민생당에 복귀하거나 탈당을 선택해야 하는데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으로 옮긴 이태규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해 의원직을 포기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옮긴 신용현 의원은 법원 판결로 대전 유성을 경선이 보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등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컷오프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 이상돈 의원은 민생당 유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당은 법원 결정으로 소속 의원이 8명이나 늘어나면서 흐뭇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효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받는 선거 보조금을 약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더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김삼화 의원 등 4명을 공천했던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인사들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와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국 비례민주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의당은 민주당의 행동을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시민을 위하여였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4개 정당과 함께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중심의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고 정당 등록증이 배부된 첫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화운동 원로들 모임인 반면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정당 참여가 열려 있다면서도 일부 지향점이 다른 정당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를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당만 골라 결국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를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의당의 길을 시민을 위하여가 연합비례정당의 플랫폼으로 정해졌지만 비례대표 지분과 순번 문제를 놓고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 을은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이수진 후보를 내세우면서 여성 대 여성, 판사 출신 대 판사 출신으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죠. 최현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8대 총선 이후 10년 넘게 서울 동작을 탈환해 실패한 민주당은 이수진 전 판사를 자객공천으로 내세웠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보가 돼야 살기 좋은 동작으로 바뀐다고 한 이 후보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동작에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6년 전 재보궐선거 때부터 접전을 이겨내고 4선에 성공한 나경원 후보가 5선에 도전합니다. 나 후보는 동작을 지역과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이를 실현할 후보가 필요하다며 다선의 경험과 경륜을 내세웠습니다. 인류 동작의 완성을 위한 교통의 완성 그리고 교육, 문화, 경제 완성입니다. 명실공히 강남 4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줄 후보가 와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좀 살기 편하게 하고 물가값도 좀 안정되게 하고 그 국민들이 다 그런 거 원하지. 지금까지 판세는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가 수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수진 후보가 탈환할지 동작을 유권자의 선택은 서울벨트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망까지 친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현재 경찰관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도시 고속도로입니다. 지난 8일 새벽 3시쯤 이 도로의 분기점 주변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고 자동차 안에는 한 남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물로 입을 헹구다 갑자기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경찰관을 따돌린 뒤 자전거 도로를 따라 도망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관,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사로 확인됐습니다. A경사는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기발령 조치된 A경사를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군 기지에 잇따라 민간인이 침입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각 군에 내린 지휘 서신을 통해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각오하고 빈틈없는 경계작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개막을 잠정 연기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던 프로야구가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개막 시점은 논의도 못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5월 중순 이후로 개막이 미뤄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들이 마스크를 끼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정규 시즌 개막 4월 연기 결정을 한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회의. 다행히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개막 시점에 대한 논의는 유보했습니다. 대신 최근 키움이 2군 선수의 발열 증세로 전체 선수단 훈련을 중단하고 SK와 NC는 협력업체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야구장을 폐쇄하는 등 돌발 변수가 속출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의학 전문가인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구단 KBO 관계자 등 13명이 주 3회 이상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져 5월 중순 이후로 개막이 미뤄졌습니다. 경기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프로골프협회는 예정대로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일정표를 발표하며 스포츠 재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기온은 올랐지만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대지가 습한 데다 밤사이 기온도 내려가면서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호남을 따라서는 예상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한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시야 확보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광주 등 남부지방은 내일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겠는데요. 내일 남부 일부 지역의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늘 밤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레에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 다시 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어벤져스 같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려고 방역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들어서며 엄지를 들어보인 우리 의료진을 보고 세계 네티즌들이 한 말입니다. 한국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사망자 수가 적은 건 이런 의료진들의 노력 덕이라면서요. 마스크에 코가 지물러지고 땀에 범벅이 되지만 이런 의료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또 세계가 압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